벚꽃대통의 지광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능인선원 능인불교대학원대학 현장에서 강의동에서 벚꽃대통을 동행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가 지금 앞으로 한국 불교의 인재 동량을 양성할 아주 중요한 전당이 될 겁니다. 그렇죠? 박수를 한번 쳐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과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한번 가만히 흐름을 봐요. 근데 언제 어느 경우라 하더라도 리더가 필요해요. 아시겠습니까? 발심보살.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보살님 이걸 좀 해보세요. 거사님 이거 해보세요. 그럼 어떡합니까? 아이고 나는 몰라요. 나는 못해요. 발심보살. 우리가 천수에 보면 수지신시 뭐죠? 광명당. 수지신시 뭐라? 신통장 그랬어요.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거는 뭐냐면 마음을 내는 게 중요한데 그 마음을 내는 사람, 내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몸과 마음을 던져서 만중생을 영원의 나라, 부처님 나라로 이끌어가겠다. 내가 한번 많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뛰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발심보살이라고 그래요. 사람 잘못 뽑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선장을 잘못 몽고하니 만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시는 거예요. 아주 골치 아파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하신다. 삶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리더로 나선 사람들은 그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 백성을 뭐죠? 어버이로 삼으라 했거든요. 정말로 우리나라 헌법에도 뭐죠? 모든 권력은 어디서 나온다? 국민에게서 나온다. 국민의 권력을 몽고하니 위탁받아서 하는 사람이니까 정말로 맑은 마음이라 해야 돼. 정말 나라의 모든 부면에서 나라를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람들은 뭐냐면 태양 같아야 돼. 달 같아야 돼. 다리 같아야 돼. 어버이 같아야 돼. 부모님 같아야 됩니다. 근데 그 마음이 아니면 아주 문제가 심각하죠. 그런 마음을 갖추지 않은 사람들이 곳곳마다의 포진에 있으면 아주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세계 이른바 투명 청정성 기구, 이른바 말하면 각 나라마다 그 나라 공무원이라거나 관공서라거나 모든 부면에 리더들의 청정성을 조사하는 기구가 있는데 OECD인가 뭐건데 우리나라가 저 바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아주 주목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는 카르텔, 권력 카르텔이라고 말해요. 이른바 말하면 학연이라거나 지연이라거나 무슨 여러 가지 있잖아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끼리끼리 모이는 걸 우리 뭐라 그러죠? 금피야, 관피야, 해피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기들끼리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은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자도 공자님도 하신 말 논어해보면 뭐라고 나와요? 뭐라고 했어요? 정치가 무엇입니까? 라고 제자가 묻잖아요. 그게 뭐라 해요? 정자정야라 그랬거든요. 정치라고 하는 건 바르게 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바른 거예요. 바른 마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사람을 이끌어가는 사람의 자세는 뭐냐? 발라야 돼요. 정말 의미로운 거예요. 불교는 수지신시 광명당, 수지심시 뭐라? 신통장이에요. 여러분이 몸과 마음을 다해 발심보살, 발심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부처님 나라로 이끌어가겠다는 발심을 한 사람들은 부처님께서 정말 지켜보세요. 그런데 제가 꼭 당부드리겠는데 뭐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좀 느끼셔야 된다. 그냥 듣고 말아보는 게 아니라 불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불교의 근본적인 종지는 뭐냐? 전미계요 이고등락이에요.
어리석음을 깨뜨리고 깨달음을 얻게 하는 것이고, 고통을, 모든 중생들의 고통을 여의게 하고 낙을 얻게 하는 그러한 곳이 법당이고 불교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주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나만 그냥 절에 다니고 나 혼자만 다니고 내 가족만 다니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온 세상에 가서 부처님께서 뭐라 하세요? 법의 등불을 밝혀라. 법등명, 자등명, 등불을 들고 횃불을 들고 광명의 깃발을 들고 모든 중생들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불교 신자들은 다른 종교 신자들에 비해서 한 차원이 낮아요. 저는 다른 종교를 진짜 스님 되기, 중 되기 전까지 계속 다른 종교의 전당에 들어갔더라니까. 다른 종교를 몸과 마음을 다해서 다 연마했기 때문에 전혀 저는 다른 종교를 폄훼하지 않습니다. 그 가르침이 나의 영혼을 살찌워줬기 때문에 종교 간의 갈등을 일으킬 필요가 전혀 없어요. 다만 하나 분명한 게,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내가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한 것에 대한 감사로움과 찬탄과 사명감과 책임감이 아직도 멀었어요. 그들은 우리 교회 가자고, 우리 성당 가자고 그러잖아요. 불교 신자들은 뭐라? 우리 절에 가자고 말한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정말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 게,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정말 우리나라 역사를 잠깐 돌아보면 우리나라는 참 어려운 질곡의 능선을 많이 걸어왔어요. 미군들이 들어와가지고, 미군정청, 그 당시에 대통령이 누가죠? 미국에서 공부한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1948년서부터 군정 3년에다가 48년서부터 60년까지 몇 년? 12년을 독재를 했어요. 근데 그 나라, 그 당시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가난했거든. 아니, 식민지에서 다 가져갔으니 뭐가 있겠어요? 남아있는 게 없지. 숟가락 몽둥이까지 가져갔으니까. 전쟁한다고 다 뺏어가지고 무기 만들으라고 다 가져갔어요. 그런데 거기다 독재하고 뭐 자유당 독재 막 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 혁명이 났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대통령이 또 섰죠. 근데 가만히 우리가 다른 거 다 놔두고 인재란 입장에서 인재들은 말이죠, 커 나오는데 가만히 우리가 생각할 게 하나 있어요. 정치학자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혁명을 일으킨 무슨 박 대통령이 있었어요. 그분도 뭐죠? 이른바 말하면 우리가 완전히 일제치하에서 어려운 생활 가운데 커난 사람이라. 정말 어려운 가운데. 그래서 그 사람이 몇 년간? 20년간 했어요. 79년 시해가 나가지고 80년까지. 그 다음에 누가 섰죠? 전모란 사람. 그 사람도 또 뭐죠? 군인 출신이니까 다 어렵게 컸단 말이에요. 노모란 사람도 그렇고. 그러면서 또 그 다음에 또 뭐죠? 김영삼이란 김 대통령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 누구예요? 아니, 김영삼 대통령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그분도 천신만 거죠. 그 다음 또 뭐예요? 노무현. 그 다음 또 누구예요? 이명박 대통령. 그 다음 또 누구예요?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하나하나 면모를 뜯어보면 전부가 다 어떤 특징을 갖는 거 아니? 어려운 상태에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서 마음 가운데 한번 뭔가 잘해보겠다, 뭘 해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섰는데, 잘 살아보게, 이 나라를, 이 강토를 잘해보겠다. 근데 여기서 꼭 하나 중요한 것이, 왜 이런 대학을 만들고 왜 엄청난 신도님들의 시주돈을 모아서 이걸 만들었는가? 아주 중요한 게, 옛날엔 그래도 뭔가니 왕들 곁에 왕사가 있고 국사가 있고 공부를 계속했다고. 경연관이 있어서 계속 왕들을 공부를 시켰다고. 공부를 해야 돼요. 정신적으로 리더가 있어야 돼요.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넣어줘요. 하나같이 가만히 보면 고생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신 분들인데, 이른바 말하면 우리나라가 잘 살지 못하니까 잘 살아보는 것만으로 다 될 줄 알았잖아요. 지금 잘 살죠? 지금 잘 살아야 안 살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말씀이죠. 어렵다 하지만
우리보다 어려운 나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어쨌든 간에 굶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어려운 과정이지만 물론 넘어가야 됩니다만, 그러니까 중요한 건 계속 어려운 사건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왜 그럴까? 물질만 자꾸만 하다 보면 인재라는 건 바로 뭐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마음을 같이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나라가 평안하고 안정되려면 뭔가하니 마음자리를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지도자들은 뭐라? 철학이 있어야 돼요. 지도자들은 뭔가하니 도의기를 알아야 돼. 우주의 법도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백성들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냐. 교육 능력, 교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정치를 다스린 사람들은 뭔가 몸과 마음을 다하지만 인재라고 한다면 어떤 의미가 있는 거 아니? 정말로 여러분 리더라고 하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정말 명심하세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처님 말씀에 모두를 부처로 보라 그랬죠? 눈으로 모두를 부처로 보라. 그들을 부처로 대하라. 화엄경 보현 행원편에 나온 얘기예요. 부처로 대하지 않고 수단으로 대하고 내가 착취의 대상으로 얘기한다지 이래 버리니까 저 역사의 흐름을 보면 전부 다 봐요. 전제 군주정이 있었죠? 전제 군주정치가 있어요. 왕이 다 한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민주 불란서 대혁명 뭐 인권선언을 하면서 민주주의 넘어왔잖아요. 왕을 죽여버렸어요. 단두대 걸어버렸어. 민주주의가 불란서 영국 다 왔잖아요. 그러면서 뭐가니 자본가들이 특세하면서 자본주의가 나오니까 자본주의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이거 착취하니까 안 되겠다. 공산주의가 나왔거든. 그 자본주의 또 안 되거든. 또 혁명이 남았으니까 다 뺏기니까 수정자본주의가 나오고 공산주의도 좀 완화되면서 사회주의가 나오고 이렇게 점점 고쳐가면서 그때 봐.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자본주의가 극성을 부리니까 뭐라? 공황이거든. 공황.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자기 돈으로 싹 다 쓸어버리면 어떡할까? 못 사는 사람은 공황이 와버려요. 이게 이른바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있거든요. 이게 돈을 싹 쓸어버리면 돈을 쓸 돈이 없으면 어때요? 물건을 못 사 먹는 거야. 공장이 문을 닫아버려요. 이게 큰 문제로 병폐로 드나드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러니까 나라가 자본주의, 옛날 레세페아 자유주의, 신자유주의잖아요. 그걸 케인즈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케인즈 경제학이 통했어요. 공황을 극복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냐면 계속해서 뭔고하니 나라가 통치하면 또 잘못하면 전체주의, 이른바 공산주의, 히틀러처럼 갈까봐 안 되겠다 해서 이제 하이에크가 나오고 뭐 계속 이래서 지금 경제학자들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이 정권은 이주의를 쓰고 저 정권은 뭐라 무슨 또 자유주의를 쓰고 이렇게 가. 이론이라거나 주의 같은 게 100% 우리에게 맞는 게 아니야. 그 시대에 맞게 탈바꿈을 해봐서 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은 중요하잖아. 마음을 다스리. 우리 불교계에는 정말 안타까운 게 훌륭한 스님이 많이 계시지만 나와서 뛰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화를 줄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 모르겠어요. 불교 방송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많은 대중들에게 가슴을 울리고 심금을 울리고 현대어로 요즘 말로 저도 예전에 말씀드렸죠. 산중에 한 몇 년을 살다 보니까 사람이 화석화되더라고요. 한 5, 6년 신문 텔레비 방송을 못 보니까 말이 안 통해. 그래가지고 제가 국립중앙도서관에 가가지고 8개월 동안 옛날 신문첩을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얘기하다 그때 내가 못 알았던 게 이거구나. 우리 스님들이 현대어로 요즘 말로 번역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이 불교가 호소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걸 지금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고 경전꿀줄만 가고 하니까 호소력이 전혀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이 대학은 뭐냐? 제가 여기 교수한테 얘기했습니다. 기본적인 거 꼭 필요한 책 100권 목록을 가져와라. 그 100권 목록, 저도 책을 하도 많이 읽다 보니까 100권 목록을 내가 다 외우게 하겠다. 많은 책 필요 없다. 100권을 가지고 과학, 철학, 무슨 뭐 자연과학, 생물학, 바이오, IT 전부 다 기본 교과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한 다음에 인재를 양성해야 돼. 마음을 다스리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신도들을 양성하느라고 애를 썼지만 이제 앞으로 나의 마지막 인생은 여기 와서 살 거예요. 같이 잠을 자고 뒹굴면서 애들에게 나의 모든 체험과 나의 모든 경험과 나의 모든 공부를 그들에게 제시하고 전수하는 그런 인생을 보내고, 정말로 여기는 이거는 보통 학교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종래 보통의 대학, 보통의 학교가 하던 일반적인 대학이 아니에요. 이건 몸과 마음으로 정말 지덕체라고 할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 사장을 몸으로 체득하는, 그래서 힘있는 수지신시 뭐죠? 광명당, 수지님이 뭐라? 신통장, 그런 리더를 만들어서 부처님께서 이 일은 나에게 아마 분명히 뭔가 잘 해나가도록 힘을 주시라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계시고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정말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이제는 이 대학이 무슨 대학원 대학, 일반 대학에서 여러분 아들 딸들 가운데도 제가 꼭 당부드리겠는데, 정말로 100만 명이나 되는 대학 졸업생들이 취직을 못하고 있대요. 공부를 좀 제대로 배워가지고 여기서 전국의 포교당들, 저는 28평짜리에서 500만 원에 15만 원짜리 사글세 시작한 사람이에요. 전국의 빈 건물들 옥상이면 돼요. 꼭대기 한 층 얻어 가져가는 건 문제 아니에요. 어려운 과정도 있지만 시간이 흘러가면 그동안에 능인선에 다 뭔가 공부를 할 거니까 아들 딸들 좀 보내봐요. 그러면 여기서 공부시켜서 정말로 훌륭한 mongo하니 꼭 저 스님들 한 번 없어요. 스님대라고 그러잖아요. 훌륭한 법사가 돼서, 목사님도 계세요. 목사님 계세요 안 계세요? 다 장가가도 괜찮아, 결혼도 괜찮아. 그러니까 공부를 잘 시켜서 훌륭한 인재를 만드는 그런 학교를 만들 테니까 아들 딸 좀 많이 보내봐. 알겠죠? 질문 받겠습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자, 질문 누가 해봐봐. 저희 남편은요, 네. 남들이 볼 때는 참 좋다고 말을 합니다. 네. 당신은 그런 남편이랑 사니까 얼마나 좋으냐고 합니다. 네. 네, 집에 와서는 좀 다릅니다. 집에 와서는 어떻게? 성격이 완벽하다 보니까 조그만 일에도 좀 신경이 예민합니다. 그래서 밖에서는 젠틀맨이란 소리를 듣는데 자기 자신만 사랑하다 보니까 제가 좀 우울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존심을 다 버리고 이렇게 계속 이해만 하고 살아야 되는지요. 그래서 스님 좋은 소식을. 아이고 참. 알겠습니다. 네. 너무 많은 질문하니까 말이야. 자, 비슷한 얘기. 질문의 골자는 말이죠. 뭐냐면 여러분들의 남편은 뭐지? 그 싸이 노래 있잖아. 무슨 젠틀맨? 뭐 노래 하나 있었지? 밖에 나가면 젠틀맨이에요. 근데 집에 들어오면 마누라 속을 많이 새기나 봐. 너무 마누라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모양이지,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모양이지. 자,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 보살님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 누구? 보살님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 누구? 보살님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 누구? 남편이죠, 뭐. 저거 봐, 남편이래잖아. 자, 제일 사랑하는 사람 누구? 다시 한번 얘기해 봐봐. 남편이요. 남편이래. 자, 스님이 얘기하잖아요. 자, 보살님 있잖아. 스님이 제일 누굴 사랑합니까? 남편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을 제일 사랑하잖아. 사랑이란 말의 참뜻을 법당에서 스님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 뭐니?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일단 보살님이 남편과 결혼을 하겠다. 결혼을 했잖아 지금, 그지? 아이 낳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 중요한 걸 얘기할게. 잘 들어봐요. 그럼 뭐냐? 사랑이라는 걸 스님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사랑은 기분 따라서 I love you, 징글 love you 하는 게 아니야. 사랑은 뭐냐?
내가 당신 사랑합니다. 결혼한다 이거야. 하나가 되는 거야. 사랑은 하나잖아요. 그죠? 사랑은 하나인데 몸도 하나가 되고 마음도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면 사랑은 뭐냐? 나의 인생을 당신에게 맡깁니다 이런 뜻이야. 사랑을 하는 마음이 되면 다 사실은 내려놓아야 돼. 자존심이고 뭐고 간에. 그럼 스님 나의 인생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는 게, 사랑이라는 건 부처님 마음이거든. 사랑은 관세음보살님의 마음이야. 우리가 사랑도 몇 가지 단계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젊어서는 뭐냐면 얼굴이 예쁘고, 그것도 다 부처님의 배려입니다. 쇼펜하우의 인생론전집에 나오잖아. 뭐라고 나와? 여성들은 몸이 빨리 만들어진대요. 아름다운 몸매가 S라인 아름다운 몸매가 빨리 만들어져 가지고 남자의 눈을 남자의 눈을 미혹해 한다는 거예요. 남자의 눈을 미혹해 가지고 자기는 사랑한다고 생각해서 여자를 취하잖아. 그런 다음에 족쇄에 갇혀서 노예가 된다는 거야, 남자가. 여성론에 이런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그럼 뭐냐? 사랑도 처음에 고깃덩어리, 깊은 속마음을 모른 채로 만나잖아요. 왜냐? 이 땅은 계속해서 생명체가 출현해야 되니까. 어떤 형태로 영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나와야 돼. 저 허공에 보이지 않는 욕계, 색계, 무색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고차원적인 생명체가 많거든. 우리 이게 3차원의 이른바 말하면 조야한 거칠은 생명체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고차원적인 존재가 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른바 말하면 소립자 물리학에서 말하는 뭐 정말 차원이 다른 물질로 되어 있는 그런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게 그릇이야, 그릇. 영혼을 담는 그릇이란 말이에요. 계속 이 땅은 생명체들이 살아야만 되니까 첫째 번째 사랑은 뭐냐면 몸으로 만나는 사랑이 있어요. 그걸 에로틱한 사랑이라고 했죠. 에로틱한 사랑. 심지어는 뭐냐면 허공 가운데 영혼이 큐피드의 화살 아래 큐피드의 화살. 큐피드가 누군데? 큐피드가 전부 다 애기 몸으로, 애기 몸. 천사. 큐피드 알죠? 큐피드가 전부 다 몽환이 애기 몸. 왜냐? 허공에 있는 영혼들이 둘의 가슴 쪽에 화살을 쏩니다. 서로 몽환이 화살을 맞은 사람은 사랑하지 않으면 피를 흘리면서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허공에서 우리 부처님경에 나옵니다. 허공에서 어떤 영혼이 몸과 마음을 다해서 내가 이 두 인연을 만나게 해서 거기서 나와야 되겠다 하면 무슨 수를 쓰더라도 만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큐피드의 화살을 맞는 거예요. 허공에 있는 중음신이 영혼이 그걸 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아들 딸들은 그런 인연 따라온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이 뭐냐? 여러분들이 첫 번째는 에로틱한 사랑인데 가다 보면 부부가 만나는 것도 시들해 안 시들해? 좀 시들으니까 그때 뭔가 아니 필리아라고 해서 정으로 삽니다. 정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대체로 뭔가 아니 독신으로 사는 사람이 나이가 넘으면요 그냥 살아갈 수 있는 게 이른바 말하면 고깃덩어리의 사랑을 떠나버리고 고깃덩어리를 포기해버리면 얼마인지 살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냐면 그 다음엔 아내와 남편이 나이가 들면 일생 동안 살아온 역정을 보면서 아 이게 아니구나 싶으니까 부부들이 황혼이혼을 하거나 종교에 기여하는 거예요. 사랑은 뭐냐? 정의를 명확하게 내립니다. 제가 얘기했죠. 내가 저보살님이 신랑을 만날 때 결혼할 때 이 결혼이 제가 주례할 때 꼭 얘기합니다. 결혼할 때 사랑하냐고 묻습니다.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하면 사랑은 뭐냐? 나의 인생을 당신에게 맡깁니다 라고 하는 의지에 찬 결단입니다. 결단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인생은 없는 겁니다. 사실은 남편은 남편의 인생이 있고 아내한테 최선을 다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최선을 다하고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나를 버리는 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로미오와 줄리엣이 계속 인구에 해자되면서 영화가 나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춘향전도 마찬가지. 춘향전 젊을 때 사랑하잖아요. 몸을 던지잖아요. 그게 계속 젊은 친구들한테 사랑의 전형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들은 몸뚱아리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영혼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만나고 마음이 만나면 고깃덩어리 같은 건 별 볼일 없어지거든요. 결혼은 바로 의지에 찬 결단이에요. 그러니까
자, 보살님 봐봐. 뭐냐 하면은 남편이 직장에서 생활하다 보면 어떤 일이 있는 거 아니? 직장에서 일어나는 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윗사람 있고 아랫사람 있고 계속 시달리고 괴로워합니다. 스트레스가 엄청 많은데 어디 풀 데가 없잖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대체로 회사에서 평가가 좋은 사람들이 집에 와가지고는 아내를 이잡듯 한다고 합니다. 아이들한테 큰 소리 막 치고, 그게 잘못된 거지만 그거를 너그럽게 부처님 마음이야, 관세음보살 마음, 약사이레불의 마음으로 자꾸만 받아들여줘야지 그게 해소가 돼요. 남편도 건강이 유지됩니다. 그걸 자꾸만 싸우면 둘 다 병 걸려버려요. 병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병도 뭐냐면 마음의 병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중요한 거 하나만 얘기하고 또 다른 질문을 받겠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병도 희귀병 있죠. 제가 우리 친구들이 의사들이 많아요. 희귀병들 많죠. 이거 명심하세요. 무슨 암이나 치매 이런 것도 무서운 병이지만 이 병도, 자, 우리 몸을 보겠습니다. 몸뚱아리가 그 다음에 뭐죠? 뭐로 돼 있대? 세포로 돼 있잖아. 오장육부가 돼 있고 세포로 돼 있고, 세포 뭐로 돼 있다 했죠? 분자로 돼 있고 원자로 돼 있고, 원자는 뭐라? 양자, 중성자, 전자, 쿼크로 돼 있어요. 그럼 뭐냐? 그 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봐봐요. 중요한 거다 이거. 뭐냐면요, 잘 들어봐요. 물이 있는데 그 물을 뱀이 먹으면 뭐가 된다고? 독이 됩니다. 그 물을 소가 먹으면 뭐가 된다? 저지돼요. 만약에 내가 독심 있죠? 삼독심이라는 게 있어요. 탐진지 삼독심. 그러니까 독심을 딱 내는 순간, 독목은 생각을 내는 순간에 나의 쿼크 저 밑에 원자, 전자 이하의 단위의 영향력을 행사해 버립니다. 소립자의 생각은 아직 뭉쳐져야지만 질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제일 가까운, 제일 소립자들, 미립자들에게 영향력을 해서 동목은 소립자를 만들어버려요. 동목은 원자를 만들어버립니다. 그럼 동목은 원자와 분자의 고장이 나버리면요, 이게 의사들도 지금 중요한 겁니다. 의사들이 아주 고통스러워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의사들이 옛날에 내과, 의과, 소아과 있는데 이제는 이상히 양자의학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방사선으로 막 치료하는 거예요. 암도 치료할 때 의사들이 별로 소용없다는 게 아니라 의사는 보조입니다. 전부 다 뭐라? 방사선으로 치료하거든. 양자의학, 소립자를 때려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학이 자꾸만 의학의 영역에 침투해 들어오니까 의사들이 괴로워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거기다가 또 의사들이 점점 신뢰감이 떨어지고 살게 오니까 요즘엔 뭐라고 그래요? 산부인과 의사들이 제일 괴로워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뭐예요? 무자식 상팔자. 산부인과 의사들은 뭐죠? 아이를 자꾸만 나의 돈을 벌 거 아니에요. 그 무자식 상팔자란 말을 싫어하고, 밥이 보약이야 이런 얘기를 제일 싫어하는 사람 누구야? 한의사. 밥이 보약이, 의사들이 요즘에 사면 초과야. 제대로 뭘 못하니까 베라벨리가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희귀병 같은 것들은 전부 다 무슨 병이냐? 그래서 제가 보살님한테 말씀드려요. 희귀병 같은 건 스트레스 받고 열 받고 하면요, 맨 밑에 단위서부터 병이 올라오니까 가와사키 병이, 이상한 병들이 많습니다. 의사들이 손도 못 대는 병이야. 그건 전부 다 소립자, 미립자, 분자 상태, 세포 상태의 병들입니다. 의사들이 손을 잘 못 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살님 마찬가지지만 남편이 막 짜증 부리고 막 속세이고 가슴 아프게 하면요, 내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거니까, 내가 이 남편과 결혼할 때 나의 인생은 이 남편 것이라고 얘기했다. 사랑은 뭐라? 의지에 찬 결단이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짜증 부리지 마세요. 둘 다 죽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너른 마음으로, 무슨 마음으로? 약사이레불 마음으로, 관세음보살 마음으로. 그러면 그 안에 짜증,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집엔 두 명의 큰 애기가 있다. 하나는 뭐라? 하나 누구야? 작은 애기. 우리 집 또 하나는 뭐? 울산 큰 애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을 큰 애기처럼 생각하면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부처님 마음이 되니까 점점 더 남편이 나의 수양의 대상이 된다고요. 그러면 나는 점점 더 뭐라? 부처님이 되시는 거야. 알겠죠? 그렇게 될 때 정말로 참다운 결혼의 의미와 참다운 사랑의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다음 질문. 네. 큰 스님께서 우리 사회의 이슈나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소재를 로 설법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불법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점에 대해서 늘 큰 스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우리 사이에 새로운 대중이 등장하면서 길거리 응원에 많은 대중들이 네. 결집하였고, 이어서 2008년에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가 네. 신자유주의 정책 반대를 내세우면서 대중 운동이 발전해 왔습니다. 네. 최근에는 네.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 네. 촛불 집회가 전국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언론 네.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큰 스님께서는 이런 집단적 대중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며, 또 우리 불자들은 네. 부처님의 가르침과 관련해서 네.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박수를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아주 중요하신 질문이세요. 자, 인류 역사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봐요. 자, 옛날엔 왕이 있었어요. 왕 있었죠? 왕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첫째로 뭘 가지고 있었어요? 첫째로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두 번째 뭐야? 무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옛날에는 왕들을 부국강병 하시면 나라를 잘 먹게 잘 살게 하고, 그다음 뭐예요? 강병을 가지고 있으면 부국강병이면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다 자기 거니까. 그 당시에 뭐 산업이나 뭐 이런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왕이 왕권 신수라고 그래가지고 왕권 하늘에서 받았다 이렇게 됐는데, 이 왕들이 자꾸만 나가면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세월이 가면 갈수록, 옛날엔 자급자족을 하면 됐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기술이 발달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기술이 발달해요. 농기계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옛날에 뭐 이렇게 하다가 모두 나오고 점점 밭 깔고 농가, 그러니까 점점 인구도 많아지니까 소통이 어떻게 됐어요? 이게 소통이 잘 돼요. 중국도 동주시대 서주시대가 있어요. 춘추전국시대 아시죠? 춘추전국 다음에 당송 원명청 이렇게 나가는데요. 수당은 원성명청 이렇게 나가는데,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하기 전엔 중국도 엉망진창했었어요. 막 갈라져 있었어요. 근데 진나라가 완전히 통일했잖아요. 근데 진나라도 진시황이 했다가 어때요? 금방 죽어버렸어요. 왜 그랬어요? 너무 국민들을 압제하거든. 진시황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그냥 산채로 학자들을 그냥 땅에다 묻어버린 거야. 책도 다 불태워버리고 엉망으로. 그러니까 왕들이 너무 전행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이거 안 되겠다. 그 당시에 이제 힘 있는 사람은 제후들이에요. 제후. 그러니까 진현제초 한이죠. 7국 5초 7국 해서 나라가 있으니까 제후들이 똑같이 권력을 어느 정도 가지고 힘을 좀 가진, 무력을 가지고 쳐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점점 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니, 인구가 점점 늘잖아요. 서양에서는 말이죠. 서양에서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왕이 자꾸만 전쟁을 하니까 영국 같은 나라에서 왕의 권한을 너무나 몽고하니 가만 두다 보니까 너무나 전쟁을 하니까 어떻게? 마그나 카르타 대헌장이라는 거죠. 왕의 권한, 죽이진 않고 왕의 권한을 제한하는 거예요. 마그나 카르타, 권리청원, 권리장전 이러면서 이게 이제 gradually development예요. 점차적으로. 근데 이게 어떻게 된 모양인 거 아니? 왕이 점점 이렇게 권력을 잃다 보니까 백성들이 뭐죠? 루이 16세 같은 사람, 루이 18세 같은 사람, 마리 앙뚜아네트 완전히 너무 사치와 호화의 그 절정이야. 안 되겠다 싶으니까 불란서에 뭐죠? 대혁명을 일으키거든요. 근데 존 로크랑 그 전제군중 때 토마스 홉스가 있었지만, 존 로크 무슨 몽테스큐 하면서 우리 다 공부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의 사상을 공부한 뭐죠? 그 당시에 이른바 말하면 진보주의자들이 안 되겠다, 엎어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불란서 대혁명을 일으킨 바람에 완전히 힘이 폭발돼가지고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칼 포퍼라는 사람 제가 언젠가 말씀했잖아요. 나라님도 마찬가지예요. 리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소통이라는 얘기 많이 하죠. 자꾸만 대화를 나눠서 그들의 어려운 점을 뭐예요? 자꾸만 들어서 개량을 해나가야 돼요. 소통을 잘해야 됩니다.
이 소통을 잘하다 보면 뭐죠? 뒤집어 엎어져 봐요. 우린 4년인가 몇 년 만에 한 번씩 선거하잖아요. 잘안되면 선거가 그렇게 주선거가 중요한 거야. 무슨 말씀이겠죠? 그런데 이게 선거를 해서 당선됐다 이슈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진도 사태다, 광우병 소고기 파동이다, 무슨 월드컵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사실은 이 월드컵이라고, 옛날에 4.19 혁명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5.16 혁명도 있었지만 혁명이라는 건 왜 나는가? 이게 뭐냐면 이승만 박사가 18년 몇 년이에요? 18년간 뭐라 독재를 하다 보니까 골마 터질 대로 터지는 거죠. 학생들이 들고 일어난 거죠. 도저히 안 되니까. 근데 학생혁명이 나면서 그 기화를 타고 사회가 혼란하고 학생들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때 뭐 민주당이 올라섰는데도 잘 안 되고, 뭐 장면 박사도 있고 막 그랬잖아요. 잘 안 되니까 그 다음에 그 기화를 타고 군들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군사혁명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참 영명한 게, 군사혁명을 해서 쫙 가가지고 됐는데 결국 뭐죠? 결국은 이른바 말하면 무슨 뭐 5공화국 어쩌고 해가지고 와가지고 결국은 점점점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전 세계적 IT 강국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제 결집 수단이 강해진 거예요. 이 IT로 인해 가지고 선거를 좌지우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점점 되는 거 아니에요. 다중의 힘. 이제 국민들이 결국 우리 마음 가운데는요, 부처님 말씀대로 하나의 이데아가 옳다라고 판단되면 그 이데아에 몰입을 하는 하나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짜로 꼭 명심을 하세요. 여기 총법사 여러 간부들도 많이 계시지만 내가 법력이라는 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법력을 내가 단단히 다스리고, 여러분이 금생만이나 세세생생하잖아요. 부처님 전에 공부하고 기도하고 법력을 다스리면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나옵니다. 법력을 강화시키고, 그러니까 항상 공부하자고 그러잖아요. 공부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법령은 하나로 만드십니까? 이슈를 딱 던지는 건 누구야? 야, 이거 광우병 잘못 먹으면 우리 전부 다 광우병 걸려. 이래버리니까 사람들이 뭐죠? 와, 이거 큰일 났구나. 뒤집어지는 거예요. 또 과거에 월드컵 때, 야, 우리나라가 세계 8강 4강에 가야 된다. 전체 국민이 하나의 이슈로 탁 모여버린 겁니다. 이슈를 선점하는 사람들이 이게 사람을 모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큰 문제가 있는 게, 모보크라시, 이른바 말하면 플라톤도 말하고 소크라테스 말하고 아리스토텔레스 말한 거예요. 서양은 비교적 왕권을 뒤집어 엎다 보니까 민주주의가 빨리 성숙한 거예요. 거긴 소크라테스가 티마이스 크리스티아스에 보면 대화가 소통이잖아요. 잠깐 부처님도 잠깐 질문하고 말이죠. 잠깐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런 가운데 개량이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모바크라시라고 해가지고 중우정치란 말이에요. 중우정치. 어떤 그런 선동가가 나와가지고 뭔가 그릇된 정보를 판단해가지고 사람을 이슈로 선점을 해버린 거예요. 야,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저 친구들은 이렇게 했대.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스트라시즘을 만들어가지고 도편 추방이야. 그 당시도 선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테네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정권자를 내쫓아버려요. 그게 아테네 민주정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4년 정도의 임기제를 두고 바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임기 내에 이른바 말하면 여러 가지 정파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렇다 저렇다 막 해서 이러면 그 나라가 혼란이 오죠. 그러니까 이 대중들은, 많은 이 마이너리티가 아닌 메조리티, 많은 사람들은 어떤 약점이 있는 거 아니? 인간의 약점, 개개인의 약점이죠. 그죠? 개개인의 약점은 어디에 쏠리기 쉬운 거예요. 부처님은 중도란 말, 중도. 흔들지 말아라. 근데 어디에 쏠리다 보면 이상하게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갖는가? 사람이 많이 모이면요, 여기 뭔가 구경 가요. 시장판에 가면 사람들이 모였으면 괜히 저도 가서 끼우끼우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자꾸만 사람이 모인다 그러면 저기 뭐가 있대 이래가지고 이게 사람의 세력이 커져버리다 보면 이게 잘못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정말 과거로부터 우리나라가 저 열강, 저 중국, 뭐 소련, 미국, 일본 뭐 해가지고 열강의 한가운데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비교적 역사적으로 보면 말씀이죠. 어떤 특징이 있는 거 아니? 쏠리길 잘해요. 쏠릴 수밖에 없고, 친일파니 뭐 친미파니 친중파니 친소파니 우리나라 역사가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말 좀 이성적이고, 여러분이 거기에
어떤 엄마 아버지로 주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요즘에 나라가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백수 젊은 친구들이 너무 직장에 많이 못 다니고 나이 든 사람도 뭔가하니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하니까 어떤 이슈를 딱 던지면 여러 가지가 같이 포개져 가지고 폭발적인 문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 얘가 옛날에 이제 월드컵 때 그랬고 그것이 모이는 게 이제 광우병 때문에 한번 와장창창 하다 보니까 정권들도 겁낸다니까요. 이 나라가 근데 어쨌든 분명한 사실이 안정되게 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위정자들이 뭔가 하니 끊임없이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대화하고 솔직하게 뭔가 소통하고 이런 것들이 인재를 적재적소에 뭐라 이렇게 집어넣고 이런 것들이 잘 될 때 그런 폭발적인 이슈들이 사그러질 수가 있어요.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하지 않으면 이게 폭발돼 버린다. 그래서 혁명이 나는 거예요. 혁명은 터지는 겁니다. 이 터지는 걸 방지하려고 하면 자꾸만 꾸준히 대화를 해야 돼. 그러니까 선거제도 같은 게 이게 꼭 우리 민주사회에 필요한 거지만 선거제도가 아니더라도 이런 이슈가 자꾸만 나오면 사회가 혼돈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뭔가 하니 끊임없이 뭔가 개량을 해나가려는 의지가 위정자들한테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모두 마치셔서 성불하세요.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언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